이번에 유럽 인문 아카데미에서 애덤 스미스를 특강을 갖다가 기획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기획 특강을 갖다가 맡게 되었습니다. 저는 조현수라고 합니다. 제가 이제 10번에 걸쳐서 강의를 갖다가 하고자 하는 것은 소위 대주제는 적어도 아담 스미스에 있어서 인간의 행복한 생활 또는 삶 또는 선한 삶이라는 게 어떤 것인가, 그러한 점들을 갖다가 애덤 스미스의 도덕 감정론과 국부론을 갖다가 종합적으로 고찰하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 강의, 기획특강의 강의는 단지 애덤 스미스가 이런저런 말을 했다라는 것을 갖다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게 아니라 적어도 우리가 큰 틀에서 하나의 사회 속에서 생활하는 인간의 행복이라는 게 무엇인가, 그리고 그런 행복에 대해서 애덤 스미스는 어떠한 메시지를 던져주고 있는가를 갖다가 강의하고자 합니다. 그런데 있죠. 애덤 스미스를 갖다가 강의하기 전에 여러분들이 좀 아셔야 될 부분들이 있습니다. 적어도 애덤 스미스는요, 경제학자로 이렇게 많이 알려졌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엄밀히 따지면은 애덤 스미스는 스코틀랜드 계몽주의 철학자로서 또는 도덕 철학자로서 적어도 경제학자라기보다는 도덕 철학자입니다. 나중에 제가 국부론과 도덕감정론의 어떤 강론으로 들어갈 경우에 자세하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설명을 갖다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문제를 가지고 제기를 한 게, 여러분들이 그 화면에 보시면 나오겠지만 애덤 스미스를 갖다가 자유방임론자로 해석하는 것, 첫째. 그리고 둘째, 애덤 스미스는 자본과 계급의 이익을 또는 이해관계를 갖다가 옹호하고 있다라는 이러한 해석. 그리고 셋째, 자본 축적. 적어도 자본주의가 발전하고 그리고 유지되고 그리고 이제 증식되기 위해서는 소위 자본 축적이 필요하죠. 그래서 애덤 스미스는 단지 자본 축적을 옹호한다, 이런 어떤 해석이 있습니다. 그리고 넷째는요, 제일 우리가 사실 중요한데 한국에서 대체로 보면은 애덤 스미스를 갖다 이야기할 경우에 네 번째 이런 식입니다. 국가의 역할을 소극적 자유에 기반한 최소 국가론자로 해석하는 것입니다. 이 부분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 부분이 제가 그래서 이 네 개의 편협한 해석에 대해서 하나하나를 설명하고 애덤 스미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첫째 주제로 네 가지를 갖다가 설정한 거, 이거는 애덤 스미스에 대한 가장 제가 생각하기에는 편협한 주장이다. 다시 말해서 애덤 스미스의 도덕감정론을 갖다가 제대로 이해하지 않고서 이거죠, 단지 국부론을 갖다가 이해하는, 일반적으로 말하면 경제학자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적어도 우리가 애덤 스미스의 행복, 애덤 스미스의 메시지를 종합적으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부분에 대한 비판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첫째 보면은 자유방임론자라는 해석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애덤 스미스는, 명제가 애덤 스미스는 자유방임론자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이런 식으로 이해를 갖다 해버리면은 상당히 애덤 스미스에 대한 편협한 해석에 불과하다. 자, 그렇다면 도대체 자유방임론자라는 게 뭐냐? 그걸 갖다가 우리가 이해하기 전에 먼저 자유주의에 대해서 이해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정치 이념으로서 자유주의가 있고 보수주의가 있고 사회주의가 있고 파시즘이 있고 기타 등등이 있죠. 그죠? 그런데 우리가 뭐 그 정치 이념들을 여기에서 하나하나 이야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단지 아담 스미스와 관련해서 적어도 이제 자유방임론자라는 해석에 대해서 그리고 이 해석을 갖다가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자유주의라는 이념이 무엇인가 이걸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자, 저 사람은 굉장히 자유주의적이다. 저 사람은 참 보수주의적이다. 라고 이야기를 할 때 도대체 이 자유주의적이다. 라고 할 때 이 자유주의라는 의미가 무엇인가 이거죠. 그냥 마음대로 행동한다고 자유주의적이다? 아니죠. 그래서 제가 간단히 자유주의에 대해서 설명을 해보면 첫째, 자유주의는요, 무엇보다도 여기에 개인들이 있죠. 개인은 독립적인 행위 주체예요. 독립적인 행위 주체. 네. 그리고 우리는 서로 고립된 행위 주체예요. 고립돼요. 너는 너, 나는 나 이거예요. 너는 나, 너는 너, 나는 나 이거예요. 오늘날 소유권이 있죠. 이 자유주의가 나중에 자본주의와 결합을 합니다. 그러면서 자유자본주의가 됩니다. 그럴 때 우리가 역사적으로 보면요. 이 영어에서 I라는 것은 처음에 원시 공동체는 I라는 말을 잘 안 썼어요. we라는 말을 썼어요. 우리. 그것은 뭐냐면 소유 개념이 발전 안 됐어요. 소유 개념. 여러분 원시 공동체, 시족, 부족 공동체에서 무슨 소유했습니까? 그냥 예를 들어가지고 어떤 짐승을 잡았다고 했을 때 그 짐승을 잡아가지고 그냥 나눕니다. 남은 것은 놔뒀다가 또다시 나누어서 먹습니다. 이거는 네 거, 이거는 내 거. 이게 정확한 구분이 없어요. 다시 말해서 소유관계가 발전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자유주의는 개인은 독립적인 행위 주체예요. 이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독립적인 행위 주체. 자, 여러분들 독립적인 행위 주체라고 했을 때 내가 그 사람한테 간섭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절대 못합니다. 그 사람이 타인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 한 이거죠. 독립적인 행위 주체는 무엇이든 할 수 있습니다. 간섭할 수 없어요. 이 사람이 다른 사람을 해친다라고 했을 때는 어떡합니까? 법에 호소하는 겁니다. 그래서 법치, 헌정주의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유주의를 이야기할 때 무엇보다도 개인은 고립적인 독립적 행위 주체예요. 대단히 중요합니다. 이 개인은요, 분리할 수 없어요. 여러분들 영어에서 individual 이렇게 하죠. indivisible 이거잖아요. 분리할 수 없는 이거예요. 그래서 독립적인 행위 주체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제일 중요한 게 이제 개인은 독립적인 행위 주체다. 그리고 이 개인은요, 합리적인 행위를 해요. 합리적인 행위자예요. 이성적인 행위자예요. 자, 여러분들이 이성적으로, 합리적으로 행동하는데 또 누가 간섭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의 사회 속에 살죠. 여기 지금 유럽 인문 아카데미라는 하나의 커뮤니티, 공동체가 형성됐어요. 그리고 여기에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면요, 개인 하나, 개인 둘, 개인 셋, 개인 넷, 개인 다섯 있죠. 이게 합한 게 사회라는 거예요. society라는 거예요. 하나가 사라진다? 그냥 양적으로 하나가 없어진 겁니다. 이 개인은 자유주의자들이 볼 때 개인은 유기적인 결합이 아닙니다. 너는 너, 나는 나라고 했죠. 유기적 결합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러죠. 너나 잘해. 다 이래야죠. 너 내한테 왜 간섭하니? 간섭하지 마. 이거예요. 왜? 나는 합리적이고 이성적이고 독립적인 행위 주체야. 그런데 왜 내가 간섭하니? 그리고 내가 잘못했지. 내가 잘못했다고 네가 나한테 폭력을 갖다가 행사할 수 있느냐? 아니 됩니다. 법에 호소해라 이거죠. 법치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자, 그래서 이제 첫째, 개인은 독립적인 행위 주체. 둘째, 사회는 개인들의 합집합이다. 하나가 없어지면 하나가 그냥 없어질 뿐이다.
개인 더하기 행계 사회다. 총집합이 사회다. 자, 그렇다면 사회나 국가가 발전하려면 어떻게 되어야 하는가? 어떻게 되어야 되겠습니까? 이 자유주의에서는요, 무엇보다도 경쟁을 갖다가 굉장히 중요시합니다. 경쟁. 서로 간의 경쟁. 그래서 보세요. 한 사람, 다른 사람이 경쟁을 합니다. 경쟁해서 이기죠. 한 사람이 발전하죠. 이 발전이, 개인의 발전이 곧 사회의 발전이에요. 개인이 다, 개인 한 사람이 발전하고 개인 한 사람이 발전하죠. 그러면 이게 사회가 발전하는 겁니다. 굉장히 기계적이고 도식적이에요, 사실 어찌 보면. 다른 게 없습니다. 다른 게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개인이 발전하려면 어떻게 하죠? 우리 많이 배웠잖아요, 그죠? 경쟁하라, 이거예요. 경쟁이 개인을 발전시킨다. 물론 이거는 자유주의자들이 보는 겁니다. 사회주의나 이런 데 가면 전혀 다르죠. 경쟁은 사회를 망친다. 개인을 망친다라고 봅니다. 그러나 자유주의의 사회 조직 원리는 이거죠. 개인을 갖다가 경쟁시키라. 그래야 사회가 발전한다. 자, 그러고 있죠.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이제 국가가 나오죠. 이게 이제 문제입니다, 이게. 지금 우리나라에서 있죠. 계속 그냥 소득의 양극화다, 막 이야기를 하죠. 이 자유주의는요, 국가가 해야 할 의무를 딱 세 가지로 나눕니다. 개인의 자유, 개인의 재산, 개인의 생명만 지켜주라, 이거예요. 다른 거 필요 없다. 복지 하지 마. 복지는 어떻게 합니까? 네가 돈 벌어서 해. 내가 돈 못 벌면 너 능력이 없네. 그런데 국가는 거기에 대해 책임이 없어. 꼭 여러분들이 명심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게 왜냐면 아담 스미스도 이렇게 자유주의에 입각해서 자유방임론자. 그래서 국가도 아까 이게 최소국가 나오죠. 그게 최소국가입니다. 국가는 최소한의 역할을 해야 한다. 어떻게? 여러분들의 자유, 생명, 재산만 지키면 된다. 이거야. 복지는 어떻게 한다? 너가 알아서 하시오. 그리고 이까지 이야기를 하면은 또 어떤 사람이 반론을 제기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자유주의도 소위 웰페어 리베럴리즘이라고 해가 복지 자유주의 또는 사회 자유주의라는 게 나옵니다. 나중에 19세기에. 그런데 그것까지를 갖다 일단 이야기를 하면 너무 복잡해지니까 일단 우리가 고전적 자유주의를 할 때는 국가는 뭘 해야 된다? 최소한의 역할을 해라. 그게 최소국가라는, 여기 나오죠. 최소국가론자 이거예요. 다른 게 아닙니다. 생명 지켜, 재산 지켜, 자유 지켜, 끝. 자유주의 입장에서 대학의 등록금이 인상이 되었다. 그죠? 그래서 학생들이 데모를 하죠. 데모를 한단 말입니다. 자유주의 입장에서 그 데모는 의미가 있다, 없다? 우리가 딱 질문하면 예, 아니요. 자, 자유주의라는 입장이죠. 우리 자유주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유주의 입장에서 자, 등록금이 물가도 올라가고 뭐도 올라가고 했으니까 등록금도 인상해야 되겠다. 그래서 대학이 등록금을 인상했습니다. 그러니까 학생들이 왜 등록금 인상하니? 그에 대해서 데몬스트레이션을 해요. 자유주의 입장에서 그건 옳은 것이다, 잘못된 것이다. 둘 중에 하나는 잘못된 겁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대학이 너 등록해라고 등록금 내라고 강제했습니까? 아니죠. 아까 자유주의에서 개인은 뭐죠? 독립적인 행위 주체예요. 등록금 비싸. 어떡합니까? 나 학교 안 다녀. 너무 간단해. 나 학교 안 다녀. 저기 대학이 강요한 게 아닙니다. 그러면, 그럼 너 다니지 마. 여러분들 보세요. 미국은요, 사립 주립이 있죠. 주립대학이라고 해가지고 주에서 한다고 해서 등록금이 싼 게 아닙니다. 엄청 비싸요. 사립은 말도 못하게 비싸요. 잘 아시겠지만 말도 못하게 비싸요. 다른 거 아닙니다. 그러면 들어와. 돈 많은 사람들 들어와. 아유, 돈 없어서 나는 거기 못 가겠어. 그럼 오지 마. 간단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거죠. 이런 어떤 시각에 입각해가지고 아담 스미스를 갖다가 자유방임론자라 해서. 아담 스미스는 특히 국가와 관련해서 국가는 제수국가의 역할을 강조한 사람으로서 이거죠. 개인의 생명과 재산과 자유만 지켜주면 된다 이거야.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요번에 또 정경련에서 이름을 바꿨다고 그러더라고. 하여튼간 나 이름 바꾼 거까지는 관심 없습니다. 정경련에서 항상 했던 게 뭡니까? 시장경제. 그 시장경제 말할 때 항상 가지고 오는 사람이 누구냐면 애담 스미스예요. 그래서 뭡니까? 이제 나중에도 이야기하겠지만 시장이라는 거. 그래서 국가는 시장에 간섭하지 마라. 우리나라 기업에서 하는 거 아닙니까? 모든 것은 시장의 자율에 맡겨라. 이거예요.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그게 잘못됐다 이거야. 잘못됐다 이거야. 언제 국가를 갖다가 애덤 스미스가 그냥 개인의 자유, 생명, 재산만 했냐? 애덤 스미스의 도덕감정론을 읽어보시면 이거죠. 애덤 스미스가요. 개인만 강조하는 거. 개인 중요합니다. 개인의 자유는 중요해요. 그게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이거죠. 공익과 사익이 충돌할 때 이거야. 어떻게 해야 하는 게 유덕한 사람인가, 덕이 있는 사람인가 라고 말하는 대목이 있어요. 공익을 위해서 자신을 희생하는 사람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우리는 그냥 뭐 자꾸 아담 스미스가 제수국가 해가지고 개인의 생명, 재산, 자유 이걸 아니한다. 우리나라 책에서 다 그래 돼 있어요. 우리나라에서 아담 스미스 시장경제, 보이지 않는 손. 아담 스미스가요, 인비지블 핸드라는 말은 자기 저서에서 딱 3번 썼습니다. 3번 썼어요, 사실은. 그거는 언유예요, 언유. 그냥 보이지 않는 손. 이 보이지 않는 손에 또 해석을 나중에 할 겁니다. 이게 대단히 또 중요해요. 아담 스미스. 지금 다 해버리면 내가 나중에 강의할 게 없으니까. 그러니까 그거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적어도 애덤 스미스가 이러한 해석들, 방임론자라는, 그래서 자유주의를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수국가를 한꺼번에 또 밑에 4번을 다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아담 스미스를 이런 식으로 해석하면 안 된다 이거야. 그거는요, 내가 안 된다라는 것을 갖다 감정적으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도덕 감정론에 나오는 문구를 하나하나 가지고 올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자본과 계급의 이해관계를 옹호하는 해석이다 이랬죠. 그래서 아담 스미스는 자본과 계급의 미덕을 칭송하는 사람이다 라고 이래요. 그 해석은요, 이미 반박된 지 오래돼요.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참 유감스러운 건지 어떻게 된지 한 번도 이야기 안 한다. 지금 제가 여러분한테 말씀드리는 것은요, 제 완전히 독창적인 해석이 아닙니다. 끊임없이 이게 논쟁이 이어오고 했어요. 처음에는요, 애덤 스미스를 자유방임론자, 자본과 계급의 미덕을 칭송하는 자, 자본과 계급의 이익을 옹호하는 자, 제소국가, 이런 것만 받아들였다. 나중에 읽어보니까, 이게 아니단 말이에요. 근데 읽어보는데 어떤 책을 읽어봤습니까? 도덕감정론을 읽어보니까, 이게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대요. 사실은 지금 여기 나온 것은요, 경제학자들의 어떤 해석이 일방적으로 받아들여진 거예요. 제가 책을 갖다가 가져왔어요. 저는 항상 이야기를 갖다가 할 때 이 도덕감정론 여러분들 한번 심심할 때 한번 보세요. 진짜 읽어보시고 진짜 이게 애덤 스미스가 이런 소리를 했나? 할 거예요. 정말. 이 애덤 스미스 글도요, 만년체예요. 어떤 데 보면 짜증나. 짜증이 나. 막 읽다 보면 막 그냥 이 쓸데없는 하나만 하면서 만일에 내가 이런 소리를 하면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만일에 내가 국부론을 저술했다고 한다면
아마 한국에서 뭐 이런 책을 적었냐라고 할 거야. 나는 국부론을 보면서요, 어떤 생각을 했냐면, 야, 이게 오늘날 우리나라, 한국이란다. 자본주의를 지탱하는 책이라고 하기에는 내가 볼 때 내용이 별로 없어. 그런데 이유가 있어요. 그렇게 이 국부론이 유명하게 된 게, 그 이유도 또 나중에 이야기를 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무엇보다도 있죠. 여기에, 이 자유방임론자라는 것, 이런 해석은 아닙니다. 이거는 오래전에 이거 이제 거부되었어요. 그리고 자본 가격으로 이해관계를 옹호한다. 이런 해석. 그리고 자본 축적. 아담 스미스는요, 정치 경제학. 자, 보세요. 아담 스미스는 도덕 철학자라고 했습니다. 도덕 철학자라고 했습니다. 도덕 철학은요, 4개의 부분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있죠. 이 도덕 감정론은요, 두 번째 부분에 해당하는 윤리학이 도덕 감정론으로 1759년에 출간됩니다. 그리고 네 번째, 정치경제학이라고 하는 게 이 도덕 철학의 부분에서 네 번째 정치경제학이라고 있습니다. 그게 국부론으로 출간되는 겁니다. 그래, 국부론. 하나의 전체의 책이에요, 하나의 책. 정치경제학에서 정치경제학의 궁극적인 목적은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생산이 아니라 소비에 있다. 아담 스미스는요, 기업가 상인의 탐욕을 굉장히 비판하고 있어요. 그리고 노동자가 항상 기업가와 소위 상인, 그리고 노동자 할 때 노동자는 항상 피해를 본다, 힘이 없다라는 걸 인정하고 있어요. 그게 국부론에 나오고 있습니다. 나오고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아담 스미스가 이걸 갖다 발전시켜가지고, 야, 노동자야, 계급 투쟁하라. 이런 이야기까지는 전개를 하지는 않았어요. 그러나 사회적으로 볼 때 이거죠. 자, 자본에 대해서는 이윤이죠. 자본에 대해서는 이윤이죠. 자본을 투자한 대가로 이윤. 그리고 토지를 갖다가 빌려준 대가로서는 지대가 나오죠. 그리고 노동에 대해서는 임금이 나옵니다. 이게 소위 자본주의의 군대의 3대 원칙이에요. 그런데 항상 국부론 처음에 보세요. 임금 부분이 있습니다. 노동자는 피해를 본다. 그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국부론의 제1초고 하고 또 오늘날 우리가 보는 국부론하고는 좀 다릅니다. 아담 스미스가 그걸 삭제시켜버린다. 그런 거를. 노동자가 막 그 착취 좀 된다. 이런 어떤 의미 있는 것들을 제외시켜버려요. 왜냐하면요, 아담 스미스도 평생을 갖다가 물론 교수로서 활동을 했지만 아담 스미스가 놀고 있는 무리, 적어도 스코틀랜드 계몽주의 철학자들의 집단은 돈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거기에는 전부 다 귀족, 귀족. 돈에 걱정이 없는 사람이에요. 데이비드 흉 같은 사람. 이런 사람들 평생 가도 일 안 해요. 왜? 물려받은 재산이. 거의 우리가 모든 학자들이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옛날에 공부했던 사람들, 특히 한 사람들은요, 거의 다 부유한 사람들이었어요. 거의. 물론 장자크 루소, 장자크 루소 같은 사람은 정말 거지 중에서도 상거지였죠. 그리고 학교라는 문턱은 한 번도 가보지는 않았지만, 그런 사람도 있기는 하지만, 대체로 보면은 그런 어떤 경제적으로 부유한 사람들. 애덤 스미스도 나중에 이야기하겠지만, 아버지가 세무공무원이자 변호사예요. 그리고 유복자의 아들로 태어나죠. 그래서 또 돈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사실 쉽게 이야기하면. 그러니까 글 쓰는 거예요. 글 쓰는 거죠. 거의 다. 거의 그 스코틀랜드 계몽주의 철학자들이 다 그래요. 전부 다.
이제 나중에 역사적인 배경과는 이제 좀 이따가 할 거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부분에 자유방임론자라는 해서 자본과 계급의 이해관계를 옹호하고 있다는 해서, 자본 축증의 옹호론자라는 것. 이거는 적어도 애덤 스미스를 제대로 잘못 읽었다. 특히 도덕 감정론에서 이러한 문구를 볼 수 있는 게 없어요. 아니, 국부론에서는 이런 말이 나오지 않습니까? 국부론 나오죠. 그런데 제가 하고자 하는 이야기 뭡니까? 아담 스미스는 도덕 철학자로서 네 개의 부분을 가지고 있다. 윤리학도 정치경제학도 국부론도 하나의 부분이에요. 그리고 도덕감정론이 1759년에 나오고 국부론이 1776년에 나오고 17년 후에 나와요. 그것도요, 저기 애덤 스미스가 교수를 하다가 그만두고 여행을 합니다, 유럽 여행을. 특히 이제 프랑스를 간다, 프랑스. 프랑스의 경제학자들하고 사귀게 된다. 그리고 이제 들어와가지고 자기가 태어난 고향에서 다른 거 안 하고 책만 쓴 게 그게 국부론이에요.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런 부분을, 그래서 여러분들 보세요. 우리나라에서 지금도 이제 참 이게 사회적으로 이 애덤 스미스의 현재적 의미를 갖다가 우리가 관련시켜 이야기를 해보면요. 내가 요즘에 참 보고 있는 게 그렇다고. 우리나라 복지 그 이야기 한다고. 이제 묘분에 복지 같은 게 나온다. 꼭 그게 노인에 비단 해당되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서 이 소위 말하는 애덤 스미스를 인용하는 사람들은 국가가 복지를 갖다가 할 의무가 없다. 그냥 그거는 개인에게 맡겨두라. 뭐 이런 식으로. 그러면서 꼭 덜먹이는 사람이 누구냐면 애덤 스미스예요. 그래서 간단히 이야기하면 그러한 해석은 우리가 지양되어야 할 해석이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의 증거로서 도덕감정론을 읽어봐라. 그렇다면은 그렇지 않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여러분들이 충분히 이해를 갖다 하셨다고 보고, 그 다음에 이제 나오는 거에 대해서 이제 도덕감정론을 우리가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예리적인 고찰로서 도덕감정론에 도대체 뭘 이야기하고 있느냐? 도덕감정론은 1759년에 쓰여졌다고 그랬죠. 그리고 1790년까지 6세가 발행이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 저기 국부론은 17년 후인 소위 1776년에 발간됩니다. 그런데 제가 왜 자꾸 여기에서 1759년을 들먹이고 1776년을 들먹이느냐?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여기 또. 여러분, 애덤 스미스가 그냥 막 심심해서 그냥 책 쓴 거 아니에요. 우리는 오늘날 이론, 그건 너무 이론적이야. 현실하고 안 맞아. 이러는데, 이 애덤 스미스의 책은 그 당시에 스코틀랜드의 역사적인 현실 속에서 나오는 겁니다. 역사적인 현실. 또 좀 더 이야기를 하면은 유럽에 있어서의 역사적인 현실 속에서 나오는 책입니다. 그게 1759년 뭡니까? 18세기 중반 아닙니까? 그리고 또 저기도 국부론도 18세기 후반 아닙니까? 그럼 도대체 18세기에 유럽에서는 어떠한 일이 벌어지고 있는가? 요걸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어떠한 정치학, 특히 정치학 사회학 이론은요, 하나의 이데올로기예요. 그 사회를 지지해 주는 거예요. 자, 보세요. 우리가 역사적으로 보면은 노예제 사회가 있었습니다. 봉건제 사회가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또 절대제, 또는 입헌군주제 하면서 이랬지만, 그 다음에 우리가 크게 보면은 자본주의 체제가 들어왔어요. 노예제 사회에서는 항상 여러분들 보면, 사회는요, 딱 축이 있습니다. 주요 축이 있어요. 자, 노예제 사회에서는 주인과 노예예요. 주인과 노예. 그렇죠. 그건 노예 반란. 봉건제는 영주와 농노예요.
여러분들 봉건시대의 왕은요, 그렇게 큰 힘이 없습니다, 사실은. 영주가요, 자, 왕이 전쟁을 일으켜야 된다. 그러면 어떡합니까? 영주들의 도움을 받아야 돼. 영주가, 나 그 전쟁에 참가 안 해. 이러면 못합니다. 그러면 영주가 참가하는 대가로 어떻게 합니까? 토지를 준단 말이야. 전쟁에서 이기면. 봉토라고 해서.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영주와 농노. 그리고 자본주의에서는 자본가 노동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에서 어떤 사람들은 야, 계급을 말하는 게 의미 없다라고 하는데 저는 결코 그렇게 생각해요. 그것은 한국의 현실을 갖다가 자꾸 은폐시키려고 합니다. 한국은요, 제가 생각하는 한국은 어느 나라보다도 계급사회예요. 계급사회예요. 한국의 정치는요, 내가 포용과 배제야. 여기에서 포용은, 자, 보세요. 어떤 사람 실력 좋죠? 이런 사람은 적극적으로 해가지고 연봉도 많이 줘. 그런데 배제, 예를 들어가지고 우리나라 그거 있죠? 비정규직. 배제예요. 포용과 중간이 없어요. 포용과 배제. 그래서 소득의 격차는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우리나라에서 항상 하는 게 대학에서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능력을 개발시키라. 능력을 개발시키라. 여러분 있죠. 독일 교육을 갖다 이야기하면은 또 이런다고. 아니, 한국에서 뭐 독일 교육을 이야기할 필요가 뭐 있냐? 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좋은 것은 받아들여야 돼. 나쁜 것은 받아들이지 않아야 돼. 독일은요, 경쟁이 일방적으로 사회를 발전시킨다는 개념 포기됐어요. 실제로 그렇습니다. 우리가 받아들이는 것은요, 미국식의 어떤 문화가 많아요. 미국은요, 영웅주의입니다. 잘 아시겠죠? 한 사람이 스타를 만들어내. 그게 롤 모델로 상정해. 니도 크면 저 사람이 되어라. 이런. 그렇죠. 유럽식의 사고는요, 그런 게 아닙니다. 얘들은요, 협력, 협동, 사회주의적인 어떤 성격이 굉장히 강해요. 여러분들 있죠? 자본주의라고 해가지고 유럽의 자본주의하고 미국의 자본주의가 똑같다라고 하면 정말 착각입니다. 아까 그랬죠. 미국은 대학이 주립, 사립 이렇게 해가지고 하여튼 사립대 돈이 비싸단 말이에요. 예? 유럽은요, 유니버시티라는 데는 다 국립이에요, 국립. 그 왜 그런지 아세요? 벌써 그 교육을 바라보는 인식이 달라요. 자유주의에서 교육은요, 공공재가 아닙니다. 공공재가 아니에요. 그거는 네 돈 많은 사람은 그래 받고, 그래. 유럽에 있어서, 특히 우리가 그랬다. 유럽이라면 너무 또 광범위하니까, 독일에 있어서는 교육은요, 공공재예요. 그렇기 때문에 누구나 다 받아야 돼. 건전한 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그래서 국립을 다 만들었어요, 국립을. 그 세금으로 다 해요. 독일에서는 대학 들어가기는 엄청 쉬워요. 정말입니다. 대학 들어가기는 엄청 쉬워. 대충 하면 다 들어가. 10년 후에 대학 들어가도 돼. 자격증만 따놓으면. 상관없어요. 졸업은, 그건 네가 알아서 해. 그거예요. 돈이요? 안 들어갑니다. 안 들어갑니다. 등록금. 요즘에 조금 변했어요. 그게 주마다 지방자치가 발전돼 있잖아요. 주마다 학기 수가 너무 많을 경우에는 얼마를 내시오 한 학기에 뭐 이런 것도 다르게 있어요. 뭐 그런 거 우리가 지금 이야기할 필요 없고. 하여튼 간에 이런 식으로 다릅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지금 이제 우리가 다시 돌아가면은 이제 이 부분들 애덤 스미스가 이분들을 이해하고 그러고 도덕 감정론에서 도대체 어떠한 이야기를 했느냐를 갖다가 우리가 좀 봐야 된다 이거죠. 도덕 감정론은요 거기에 나와 있죠. 저기에 인간들은요 아담 스미스에 있어서 인간은 도덕적 존재예요. 도덕적 존재예요. 그렇게 상정을 합니다.
그래서 도덕적 존재이기 때문에 도덕 감정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요, 이러한 어떤 여러 감정들이 있죠. 이게 상호작용을 해. 상호교차를 해. 이런 속에서 하나의 감정이 발생을 해요. 이러한 것들을 갖다가 논의하고 있는 게 도덕감정론이에요. 하나의 도덕감정만 있는 게 아닙니다. 자애라는, 정의라는, 공감이라는, 제어라는 여러 다양한 도덕감정이 있어요. 이게 상호교차. 이런 것들은. 그리고 있죠. 적어도 도덕감정론에서 이야기를 갖다 하고자 하는 것은요. 사회가 행복해야 되지 않습니까? 사회가 건전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 하기 위해서는 도대체 자스티스, 정의. 도대체 정의의 일반적인 규칙이 뭘까? 이걸 논해요, 정의. 정치계에서 화두가 그냥 공정, 정의, 예?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정의로운 사회, 인간다운 사회, 인간이 중심이 되는 사회, 기타 등등. 그거 다 정의와 관련되는 거예요. 이러한 어떤 정의에 대한 일반 규칙을 논의하는 게 도덕감정론이다. 이거예요. 그리고 있죠. 적어도 이러한 감정을 기초로 해서 탄생되는 게 뭐냐? 그게 국가예요, 국가. 그래서 국가는 아담 스미스가 어떻게 이야기를 하냐면, 여기 나오죠. 완전한 자유와 정의의 자연적인 질서가 곧 국가야. 국가가 이런 완전한 자유와 정의를 갖다 제대로 실지기 못한다. 국가 아니에요. 소위 말하는 직무유기야. 그래서 이러한 어떤 국가를 갖다가 확립해야 된다. 이런 국가를 확립하기 위해서 인간들의 감정은 어떻게 된다. 그리고 인간들의 감정이 상호 어떻게 교차되고 있는가. 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여기 나오잖아요. 국가의 공적 정신. 국가가요, 기업가, 그래, 잘해라, 그래, 수출 많이 해야지. 이거 아닙니다. 여기 보세요. 국가의 공적 정신, 상인과 기업가의 도덕적 적정성을 넘어선 탐욕스러운 행위가 이거야. 타인의 자유와 행복을 침해한다면 이거야. 침해한다면 이거죠. 국가는 이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처할 의무가 있다. 이거야. 그리고요, 중요한 것은요, 애덤 스미스는요, 아까 내가 소극적 국가 이야기하면서 그걸 나오죠. 소극적 국가나 채소 국가나 똑같은 말입니다. 그 뭐냐? 개인의 생명, 자유, 재산만 지켜라 했는데 아닙니다. 아담 스미스는요, 노동자가 계속 분업을 통해서 매일 같은 일만. 그게 오늘날 우리는 경영학에 있어서는 전문화해가지고 좋게 보죠. 매일 같은 일을 하니까 정신적인 황폐화 현상이 나오더라고요. 매일 그것만 톡톡톡톡톡톡톡. 그렇잖아요. 기계적으로.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 국가가 들어서서 교육시키라. 국가가 들어서서 교육시키라. 은행이 폭리를 취한다. 은행이 폭리를 취한다. 그럼 어떡합니까? 국가가 간섭해야 돼. 일정 그거에 어떤 이자를 갖다 더 높이 받는다. 그리고 여기도 보세요. 노동자의 어떤 정신적 항폐화를 위해서 국가는 적극적으로 간섭해야 돼. 그런데 그냥 복지는 알아서 하시오라고 그랬다. 아닙니다. 도덕감정론에서 그런 결론을 유추할 수가 없어요. 도덕감정론을 제대로 읽었다. 그래서 소위 국가는 보세요. 여기 딱 나옵니다. 상인과 기업가의 도덕적 적정. 적정성을 사무소 행위가 타인의 자유를 한다면 국가는 적극적으로 대처하시오. 이거예요. 교육은 뭡니까? 교육복지 아닙니까? 교육복.
복지해라고. 한 800페이지 정도, 850. 내가 그 논문에는 그걸 많이 인용을 했어요. 그런 부분들을 뽑아가지고. 많이 나옵니다. 노동. 그걸 했는데 하여튼 간에 뭐 정확하게 번역책으로는 모르겠고, 적극적인 의무를 다 이야기합니다. 실제로요, 내가 다시 한번 이야기하지만, 이 도덕감정론, 이런 어떤 부분들이 있는 것을 갖다가 소위 우리가 읽고, 도덕감정 읽고 국부론을 보면은, 사실, 국부론은요, 사실 처음부터 끝까지 볼 필요가 없는 책이에요. 내가 참 이런 소리 하면 건방지다고 누가 이야기할지 모르겠지만. 너무 경험들, 어디에서 은이 들어오니까 수요와 공급의 법칙에 의해서 은값이 하락하고, 어디에서 생산하는 것보다는 소위 비교 우위의 차원에서 이걸 포도를 생산하는 게 좋고, 매일 이런 겁니다. 나 뒤에는 안 읽어요, 그런 거는. 넘어가 버려요. 아담 스미스가, 제가 알기로는 아담 스미스가 소위 국부론을 갖다 다시 좀 이렇게 좀 그걸 갖다가 하려고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좀 그렇더라 이거야. 그래서 그만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실제로. 그렇단 말이에요. 실제로. 근데 제가 봐도 아담 스미스가 아무리 아담 스미스가 그걸 했지만 내가 보는 아담 스미스는 적어도 국부론에 별로, 그냥 여러분한테도 나는 그겁니다. 도덕감정론도요, 착착착 읽어가지고 쭉쭉 꺼버려요. 만년체야, 만년체. 예. 국부론도요, 짝짝 꺼버리세요. 국부론은 처음에 분업이 나와요. 분업이 왜 나옵니까? 국부론의 제일 1장에 분업이 나와요. 왜? 여러분, 자본주의에서 자본주의의 자본 축적을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뭐예요? 그게 분업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그걸 세분화, 전문화라고 하는 거예요. 가장 효율적인 거야. 이건 어떻게 할 수가. 그래서 국가 부의 원리를 갖다가 이야기를 갖다가 하면서 제일 처음에 이야기를 갖다가 해야 될 게 뭐냐? 분업이거든. 그래서 분업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가격 나오고 하는데, 별로 여러분들 읽어볼 별로 필요 없어요. 아까 그건 또 제가 이야기했죠. 보이지 않는 손도 딱 3번 나와요. 그것도 도덕감정론 합해가지고 딱 3번 나와.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교육을 갖다 시킬 때 보이지 않는 손, 아담 스미스 딱 이렇게 돼. 그래서 시장경제, 자유주의 이런. 그러니까 대학을 들어와가지고 처음에 이제 강의를 하다가 이래 보면은 아담 스미스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시장경제, 야경국가, 치안국가, 그게 제소국가라는 뜻이에요. 그럼 이야기 끝이에요. 정말로 이거는 이거 아니다. 그런데 그게 대학에 와서 고쳐지느냐? 안 고쳐집니다. 사실 이런 거 별로 강의하는 사람 없어요. 대학에서. 거의 우리가 수요 공급에 의해서 시장 가격이 형성이 되고, 한계 효용의 법칙이 어떠고 저떠고 이런 거 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적어도 이제 애덤 스미스가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자유방임론자라는 해석들, 그리고 제소국가, 자본가의 미덕을 갖다 칭송하는 사람이다. 이런 거는 아니다. 이거는 여러 논문에서, 여기 우리 이 선생님하고는 가지고 계시겠지만, 여기에 내가 이게 다 적은 거예요. 여기에 이게 다 적은 거예요. 그 책을. 여기 읽어보시면요. 다 나와요, 이거. 진짜. 나는 내가 쓴 책이 제일 좋다고 생각하는 망상에 빠져 있는 사람. 아니, 제가 참 죄송한 이야기지만, 이게 또
아마 이게 또 촬영으로 나가면은 어떤 선생은 반론을 제기하죠. 나 반론은 두렵지 않아. 반론 못해. 쉽게 못해. 왜? 도덕감정론을 안 읽어봤거든. 책 보면 다 알아요. 우리나라에서 경제학자라고 하는 사람.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정말 이거는 아니다. 애덤 스미스 욕되게 만들지 마라. 애덤 스미스 욕되게 만들지 마라. 어디 그런 천박한 어떤 해석을 하느냐. 이제 우리가 도덕 감정론을 갖다 강론으로 자꾸 들어가게 되죠. 그러면요, 이거 뭐 아까 뭐 자유주의 개인의 자유가 어떻고 저쩌는데 아담 스미스가 자유주의를 했는데 나중에 보면 뭐 공적인 정신을 굉장히 강조합니다. 공적인 정신. 그러니까 도덕감정론이야 단지 인간들을 갖다가 도덕적 존재자로 딱 규정을 하고 단지 도덕감정론을 갖다가 해석하는 게 아니라 이거지. 이런 감정들이 어떻게 상호 교차적으로 관계를 갖다가 맺으면서 이거죠. 이러한 감정들이 어떻게 인간에게 행복을 선사해주고 이거죠. 건전한 사회를 갖다가 이룩하는데 도움을 주는가. 그 이야기를 합니다. 애덤 스미스가 이런 이야기 하거든요. 부와 권력은 인간의 행복을 바치다 주지 못한다. 그거는 일시 지나가는 소나기에 불과하다. 이 소나기는 내가 의역을 좀 한 겁니다. 소나기에 불과하다. 아담 스미스는 행복을 어떻게 봅니까? 먼저 이야기를 하네. 행복은 첫째, 맞는 말이에요. 첫째는요, 건강해야 돼요. 둘째는 빚이 없어야 돼요. 유물론자예요. 아담 스미스는. 아담 스미스가 사회를 갖다가 이렇게 사회 발전을 놓을 때 있죠. 그게 보면은 물질의 발전이야. 물질의 발전. 유물론자 이러면 또 뭐 막스주의 빨갱이 뭐 이래 나오. 유물론자예요. 사회를 그렇게 봤어요. 물질이. 상업사회. 지금 아담 스미스가 하는 게 18세기 스코틀랜드의 상업사회에 대한 비판적 논의야. 그래서 건강해야 되고 빚이 없어야 되고 그 다음에 딱 중요한 공론. 양심의 끄리낌이 없어야 된다. 딱 세 가지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게 없을 때 마음의 평정심을 이룰 때 인간은 비로소 행복하다. 참 지금 들으면은 우리나라에서는 부자 되세요 뭐 하고 이러는데 그거 하다 보면 참 와닿지 않는 이야기인 것 같죠. 그런데요. 아담 스미스가 이런 말을 해요. 인간은 건강할 때 건강의 소중함을 모른다. 우리가 다 들으면 너무 간단한 거야. 소중함을 모른다. 그런데 아프고 나서 그 약을 먹은들 무슨 소용이 있겠니? 결국은 우리가, 그게 이제 인간 인식의 한계인지는 모르겠지만 항상 우리가 지나고 나서 깨닫잖아요. 지나고 나서. 그래서 나는 그런 것들은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조금만 있다가 한번 10분 쉬고 합시다. 조금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애덤 스미스는 어떤 인물이가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한번 들어가 보자 이거죠. 다시 한번. 적어도 여러분들이 있죠. 애덤 스미스가 적어도 언제 살았나. 뭐 몇 년도부터 몇 년도까지는 몰라도 적어도 18세기에 살았구나. 이 정도는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아까도 그랬죠. 아까 18세기의 중요한 사건, 내가 지금 이제 이야기할 거예요. 아까 하다가 거기서 이야기하면 너무 빨리 가면 안 되니까. 18세기 사람이잖아요. 아까 유럽에서 18세기에 중요한 변화가 있었다고 그랬죠. 말 안 했습니다, 제가. 이제 그거 조금 이따가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이제 그 보면은 스코틀랜드 계몽주의 도덕 철학자야. 그러니까 여러분들 뭐 그냥 경제학자 이래 하지 마시라고 좀 유식하게 도덕 철학자. 그리고 스코틀랜드의 계몽주의자. 그런 말 하면은, 그게 누군데 이래 할 거야. 스코틀랜드.
그 밑에 보면 스코틀랜드의 그 콜티에서 태어났어요. 애덤 스미스는요. 또 거기에 어머니 마가렛 더글래스, 1723년 1월 남편 사망 당시 임신 중, 그래서 아까도 그랬지만 유복자로 태어나고, 그리고 이제 같은 해 이제 출생을 하고, 아버지는 대충 이런 사람이었고, 그리고 이제 아버지의 이름을 그대로 이어받아요. 애덤 스미스가. 아버지 이름은, 자기 아버지도 애덤 스미스예요. 이어받아. 그래도 되는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이어봐서 나 모르겠어요. 그리고요, 항상, 여러분들, 서양에서는, 우리도 뭐 그런 거 있죠. 서양에서는 꼭 스승이 있어요. 스승은요, 여러분들, 박사학위를 하죠. 박사학위를 하는 선생한테 학문적으로 기본적인 입장에서는 반대를 할 수가 없어요, 얘들은. 반대를 하죠. 그러면은 그 교수가 다른 데 가서 하시오. 이런. 그래서 학파가 생기는 거예요, 사실은. 기본적인 입장에서는 안 돼요, 반대로. 그래서 이 사람도 여기에 나오지만은 허치선한테서 도덕 철학을 배워요. 허치선이 또 교수 자리도 다 아담 스미스가 물려주는 거야, 이게. 그래서 그 보면은 우주 후임으로 글래스고 대학 도덕 철학 교수로 이제 활동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64년에 교수직을 사직해요. 아까도 이야기했죠. 교수직을 사직하고 왜 사직했습니까? 그건 뭐 정확한 이유는 내가 모르겠어요. 그거는 내가 모르겠지만 하고 그 다음에 어디냐? 프랑스, 스위스 여행은. 애국에서는요, 이때 보면은 거의 유명하다고, 오늘날 우리가 고전 학자들 유명하다고 하는 사람들은요, 유럽 여행을 엄청 해요. 가가지고 어느 유적지에서 사진 찍고 하는 게 아니고, 그 사회가 어떻게 돌아가니, 그걸 파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얘들한테는 참 그 당시에 여행이라는 게 상당히 중요한 거입니다. 여기까지만 하고 우리 조금만 쉬었다가 시작합시다. 자, 그래서 이제 애덤 스미스가 이제 이거는 하나의 그냥 막 일상, 허치슨 의무로 글래스고 대학에 이제 도덕철학 교수로 활동을 하고, 한 10여 년 하다가 교수직 사직하고, 그 여행 다닌다고. 프랑스, 스위스, 뭐 이런 데. 그리고 거기에 보면은요, 케네라는 그 학자 중농주의, 여러분들 들어봤을 겁니다. 프랑스의 18세기에 중농주의 해가지고, 이 케네 티르고하고 교제를 해요. 그래서 케네의 영향을 많이 받아요. 그러고 이제 귀국 후에 사실 이제 다시 콜티, 여러분 있죠? 애국 같은 게 다 똑같다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자기가 태어난 것을 갖다가 가능하면 떠나지 않아요. 떠나지 않습니다. 이 사람도 거기에서 그냥 계속 살고, 물론 글래스고 대학 하다가 거기 가요. 그러면 우리처럼 막 저 시골에서 섬마을에 태어났다고 서울로 이어가고 이런 게 별로 없어요. 원래 있죠. 농경사회에서는 고향을 떠난다는 것은 제일 최후에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왜? 농사 지을 게 있죠. 고향을 왜 떠납니까? 그래서 우리 하전민이 생기고 하는 거예요. 그 하전민 좋은 게 아니라고. 역사를 보면 농경시대는 내가 태어났다, 이 마을, A 마을에. 그러면 거기서 죽는 거예요. 이동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산업화되면서 농촌사회가 우리가 붕괴되잖아. 영국은 대대적인 거예요. 영국이 맨체스터, 리프블 이런 데 있죠. 이거 옛날에 다 시골집 지역이었어. 그런데 이제 거기에 공장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래가 도시화 돼요. 그리고 농촌을 갖다 다 붕괴시켜버려요. 그러니까 먹고 살기 위해서 어떡합니까? 당연히 온다. 나는요, 우리나라에서 뭐 어떤 사회학자나 어떤 사람들이 이런 말을 한다. 큰일이다. 농촌에 젊은 사람들이 없어서 일한다고. 나 그 소리도 바보 같은 저거든. 아니, 농촌에 사람이 왜 없느냐는 말을 해요. 농촌요, 미네네
농부들이 부자예요. 왜 부자입니까? 팍팍 지원해 버리는 거야. 유럽연합의 기금 중에서요, 농업기금이 제일 많아요. 예. 우리 신토부리 해가지고 막 그거 하면서 우리 농산물 엄청 비싸게 받잖아요. 그러고 이러한다. 그러면서 농민들, 내가 여기 지금 가평에 살면서 내가 생각하는 게, 야, 농사 짓는 사람만큼 바보가 없다. 먹고 살 수가 없어요. 진짜 없어요. 농협에서 그걸 갖다가 뭔가 농민들이 그 손해를 본 걸 갖다가 이렇게 보상해 주냐? 없습니다. 거의 없습니다, 실제로. 실제로 들어가서 보면 거의 없어요. 비료요, 막 나오거든요. 싸게 준다 하죠. 싼 거 별로 없어요, 실제로. 다 돈 받아요. 오늘도 내한테 소금 살 필요하면 소금 사세요, 이랬어. 나 소금 필요 없습니다. 다 그래요. 비료 같은 나 그래 비료도 필요 없습니다. 저는 뭐 농사를 안 지니까.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뭐 여기도 내가 이 이야기는 뭐냐면은 그 고향을 잘 안 떠나요. 자, 그리고 이제 그 콜티에 들어와 가지고 다시 이제 진짜 국부론을 집필하는 거예요. 그 이제 글만 쓰는 거야, 글만 쓰는 거예요. 국부론을 집필하는 때, 자, 보세요. 그 밑에 보면 도덕철학 이랬죠. 여기 도덕철학이 신학, 윤리학, 법학, 정치경제학 있죠. 자, 보세요. 윤리학이 도덕감정론이에요. 이게 도덕감정론으로 출간되는 거야. 정치경제학 돼 있죠. 이게 소위 말하면 국부론이야. 그런데 여기서 내가 또 한 가지 여러분한테 그거 할게. 우리나라에서는 론 이래 하죠. 론 이래 하죠. 시열이라는 말이 없어요. 원서에는 국가 부의 성격과 원인 이렇게 돼 있어요. 존 슈타트 밀이 쓴 자유론 이렇게 번역이 되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on liberty야. 그냥 자유에 대해서. 그럼 왜 우리가 시오리를 하냐? 이게 일본 사람이 번역을 그렇게 했거든. 그러니까 따랐어요. 자본론, 막스의 자본론. 시오리가 없어, 거기도. 그렇게 하는 거 또 따랐다. 그럼 내가 그때 국부 딱 이랬거든. 그러니까 또, 뭐 이때까지 국부론이라고 했는데도, 니는 그래 하든가 말든가. 그런데 우리는 그걸 갖다 굉장히 이게 보면은 뭔가 이걸 고치려고 생각을 안 해. 자유에 대해서 얼마나 좋아. 그 론을 해야 돼. 군주론 이러잖아. 군주론. 마키아벨리의 군주론. 온 프린스잖아요. 군주에 대해서 시오리가 어디 있니? 여기도 나도 이렇게 썼어 이제. 어디 갔냐 여기. 국부론 이래 했잖아요. 이거 원래 그거 하면은 국가 부의 성격과 원인에 대해서 가장 큰 것은 뭐냐? 국가의 부를 갖다가 어떻게 증대시키느냐. 이게 핵심이에요. 그래서 제일 처음에 분업이 나오는 거야. 탁탁탁. 니는 요거, 니는 요거, 니는 요거, 니는 요거. 그래서 와, 전문가. 우리가 엄격히 말하면 전문가는 그다음에 전문가는 조금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게. 그러나 그게 얼마나 효율적입니까? 하는 거야. 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정치경제학이 국부론으로 발간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윤리학, 여기 나오죠. 6판까지 발간이 된다. 정치경제학은 여기 나오네요. Inquiry into the nature and the causes of the wealth of nations. 1776년. 그리고 모친이 맞아. 아담 스미스도 그냥 혼자 살다가 죽어요. 왜 결혼 안 했는지 나도 모르겠습니다. 그까지는. 그냥 혼자 살다가 많이 하는 사람들 많아요. 자, 그런데 이거 봐요. 여기도 1759년, 여기도 1776년 18세기 아닙니까? 아까 내가 그랬죠. 유럽에서는 18세기에 상당히 큰 변화가 일어난다, 이거죠.
그러면서 아까 내가 이야기를 했죠. 노예제 사회, 봉건제 사회, 자본주의 이렇게 했죠. 자, 보세요. 옛날에 왕정체제에서는 정치체제가 왕정일 때, 왕이 할 때는 야, 세금 얼마 내? 하면 끝이야. 그죠? 세금 얼마 내? 하면 끝이야. 영부한테 돈 얼마 내? 세금 얼마로 내? 하면 끝이야. 자, 그런데 18세기가 들어서면서 상업사회가 도래해요. 스코틀랜드에. 예? 뭐, 물론 영국이지. 영국이 더 발전됐지, 스코틀랜드보다. 1707년에 스코틀랜드는 영국에 병합돼요. 그게 뭐냐면 아무래도 병합이 되면 이거죠. 시장 진출의 가능성이 높아진단 말이야. 그래서 정치적인 독립성을 상실하게 돼요. 그러면서 상업사회. 자, 오늘날 우리가 캐피탈리즘 해가지고 자본주의 하는데, 자, 아담 스미스가 살았던 그 시대는 자본주의라는 말을 잘 안 썼어요. 상업사회. 상업사회라는 말을 써요. 그게 이제 오늘날로 하면 이제 자본주의지. 물론 오늘날 같이 뭐 그렇게 막 산업화가 된 그것은 아니지만, 18세기 딱 들어오면서, 자, 상업사회가 딱 들어온단 말이에요. 근데 이때까지는 왕의 눈치를 봤어. 영제의 눈치를 봤단 말이에요. 자, 보세요. 16세기에 영국에서 중상주의가 발전하면서 그 상업적인 행위를 통해 그게 해상무역이야, 그래. 가서. 상인들이 부를 축적하게 돼요, 부를. 나는 인간 역사를요, 항상 요즘에 내가 생각하는 게, 옛날부터도 나 그렇게 생각했어. 인간 역사는 밥그릇 싸움이다. 밥그릇 싸움. 그게 뭐냐? 주인과 노예. 노예는 주인한테 내 밥그릇 좀 더 달라. 농노는 영주한테. 노동자는 내 임금 더 올려달라. 이 밥그릇 싸움이더란 말이에요. 그래, 그걸 주겠다, 안 주겠다, 주겠다, 안 주겠다 싸움. 그런데 딱 보니까 상인계급이 16세기 중산주의를 통해가지고 부를 축적했어. 자, 이제 상업이 막 융성해. 아직까지도 18세기는 귀족이 그래도 힘을 쓰던 시기예요. 그러나 귀족이 서서히 몰락해. 1789년에 프랑스에서 혁명이 일어나죠. 제1계급, 제2계급, 제3계급이 중심이 되죠. 제3계급. 그게 시티용 시민계급이라는 거예요. 시민이라는 것은 오늘날 서울시민, 부산시민, 강주시민이 아니라 그 당시의 의미로 볼 때는 재산과 교양을 가진 자, 이거야. 그게 오늘날은 부르주아지야. 그게 부르주아지야. 부르주아지가 주축이 되어 부르주아 혁명을 해가지고 왕정을 갖다가 무너뜨리잖아요. 그래서 공화정 체제로 되잖아요. 예? 내는 왜 정치적인 권력이 없어? 나도 정치적 권력 달라 이거야. 돈 있겠다, 이제 자기. 이런 어떤 시대에서, 자, 보세요. 한쪽에서는 국가가 이때까지 힘을 다 장악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이제 시민사회라는 게 등장해요. 이런 거 적었으면 참 좋겠는데, 국가와 시민사회가 한쪽 축이. 그러면요, 국가는 국가 나름대로 항상 봐봐. 공적인 권위로서 이제 그걸 갖다가 합리화시켰죠. 그러면은 이 상업사회를 갖다가 합리화시킬 수 있는 뭔가 기제가 필요하다. 상업사회. 그게 어떤 개념이야? 마켓 개념, 시장 개념이야. 그래서 국가와 시민사회가 이원화돼. 시민사회는, 자, 국가는 공적인 영역이라면 시민사회는 사적인 영역이야. 나의 사적인 이해관계를 추구하는 거야. 상인이 자신의 사적인 이해관계를 추구하죠. 그럼 여기를 갖다가 합리화시킬 수 있는 뭐가 장치가 필요해. 그게 뭐냐? 그게 시장 개념이에요. 아까 그랬죠. 자, 이제 자유주의로 갑니다. 여러분은 독립적인 행위 주체죠. 시장에서는 뭡니까? 생산자, 소비자가 합리적인 행위 주체죠. 합리적인 행위 주체가 어디에서? 시장에서 활동을 하죠. 그런데 국가가 안 돼. 간섭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그래서
애덤 스미스는 이 시민사회의 정당화를 위해서, 합리화를 위해서 쓴 개념이 마켓 개념이에요. 시장 개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은 시장에서 여러분들 마음대로 행동할 수 있어. 물건이 비싸다. 안 사면 돼. 자유주의는 참 간단합니다. 그런데 무서워요, 이게. 안 사면 돼. 비싸다고 불평하지 마. 안 사면 되는데 왜 너가 불평을 하니? 이런 식이란 말이야. 그래서 하는데 왜 국가가 들어서서 이래라 저래라 이래라 저래라 하니? 그래서 보이지 않는 손은 나중에 더 자세히 이야기할 겁니다. 보이지 않는 손은 뭐냐면은 이 시장이라는 것은 이러한 합리적인 행위 주체가 이거죠. 자기들이 알아서 잘하고 있는데 네가 간섭을 하는 거야. 다 안 봐도 다 돌아간다 이거야. 인비지블 핸드. 그래서 간섭하지 말아요. 그런데 사실은 또 이거 외에 또 다른 게 있어요. 그건 나중에 더 이야기하고. 그래서 18세기에는 왜 이런 게 나타납니까? 이게 그냥 인간을 갖다가 도덕적인 존재자로 보고 그냥 단지 도덕의 감정만을 이야기가 아니라 이거야. 도덕 감정론은요, 18세기 영국 사회에서 또는 스코틀랜드 사회에서 나타나는 상업사회가 초래하는 명암, 빛과 그림자에 대한 비판이에요. 다른 스코틀랜드 계몽주의 철학자들은 또 어떤 사람, 퍼거슨 같은 사람은 그러거든. 이 상업사회가 사람들의 공적인 정신을 완전히 망가뜨렸다. 이거야. 돈밖에 모른다. 이거야. 아담 스미스도 상업사회에 대해서 일방적인 칭송은 하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업사회는 또 그렇잖아. 인간이 도덕적인 존재자로서 잘 행위한다면 이거야. 항상 잘한다면 괜찮다. 그럴 때는. 그래서 여러분들 있죠. 여러분들이 책을 볼 때 18세기의 유럽 사회에서는 국가와 시민 사이의 이원화, 이거는 공적인 영역과 사적인 영역의 이원화. 그래서 사적인 영역은 뭐냐? 이제 공적인 영역 일방적으로 한다고 해서 시키는 대로 안 한다 이거야. 사적인 영역도 자기들의 기제가 있어. 뭐? 시장. 그래서 이데올로기를 그렇게 만들었다. 아까 자유주의에서 개인의 생명, 재산, 자유. 그리고 여러분 개인은 뭔데? 독립적인 행위 주체. 여러분한테 간섭할 합리적이다, 이성적이다, 간섭하나? 못해. 타인에게 해를 끼친다. 그럴 경우는 법치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가 그냥 나타나는 게 아닙니다. 이게 18세기 되지 않아요. 이게 그때 유럽 사회에서는 국가와 시민 사회의 이원화, 공적인 영역과 사적인 영역의 이원화. 그래서 사적인 영역은 자율성을 주장하는 거예요. 간섭하지 마. 이게 정치적으로 어떻게 하면 이 아담 스미스 이전에 또 가면 아담 스미스가 이런 게 그냥 뭐 독창적으로 했느냐?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존 로크라는 사람이 또 있어요. 통치론. 통치론에서는 또 존 로크가 있다고. 원래요, 정치학은요, 쭉 나오다가 한 17세기 이전까지는 다 공적인 영역이 있죠. 국가, 개인을 대비시킬 때 항상 국가가 우선이었어요. 알겠어요? 국가. 국가가. 개인이 주체다. 행위 주체다. 여러분들, 우리가 중세 시대를 보면은요, 개인은 하나의 피조물이야. 개인은 아무런 의미가 없어, 개인은. 신의 섭리에 따라서 하는 피조물이야. 이게 여러분들 그 뉴턴 알죠? 뉴턴. 우리는 뉴턴을 갖다 물리학자로 안 봅니다. 뉴턴은요, 완전히 이 생각의 어떤 혁명을 일으킨 거야. 왜? 모든 물질 세계는 신의 섭리에 의해서 구성되는 게 아니고 모든 물질 세계 인간 이성으로서 설명할 수 있다래 나온 거야. 그 당시로는 혁명적인 거야. 맞아 죽지 잘못하면. 뉴턴 그리고 또 뭡니까 데카르트 이런 사람들. 우리는 오늘날 뭐 쉽게 이야기를 하지만 그다 아직까지도 기독교적인 그런 식의 무슨 그런 소리 했다고 큰일 나지.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인간 이성 개념을 갖다 끄집어 들어온다고. 이런 것들을 받아들이는 게 뭐냐? 정치학에서 존 워커 같은 사람, 그리고 이제 또 아담 스미스도 그걸 다 받아들이는 거예요. 다 읽었잖아. 다 읽어. 그래서 간섭하지 마라. 이런 거예요. 그렇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참 있죠. 제가 또 이론과 실천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이게 그냥 이론만이 아니고, 자꾸 그걸 이론으로 생각을 하니까 그래요. 유럽의 역사가 모든 게 잘 됐다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요, 얘들은 사회가 발전하면서 딱딱 시기 구분이 나타나요. 중세 시대가 끝나죠. 절대전 나오죠. 딱. 그러면서요, 하나의 새로운 사회 조직 원리가 나와. 여러분, 내가 독일에 있을 때 창피당한 게 있잖아. 뭔지 알아요? 내 독일 친구가 있었는데 놀러 갔어. 그냥 아무 소리도 안 하고 지하고 내하고 가끔씩 술도 먹고 이랬거든. 지 괜히 내한테 전화해가 야 니 뭐하니 이래가지고 뭐 있다 이러면 야 우리 오늘 맥주 한잔 할래 하면 지하고 내하고 가서 맥주하고 이래 했단 말이야. 난 한국식으로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난 집을 갔어. 그 전에 뭐 내가 오늘 가겠다, 뭐 하자, 이거 없이 탁 갔어. 그래가지고 타가 톡톡 들었다. 그래, 내다왔다 하다. 들어오는 소리도 없어. 탁 문만 열고. 왜 왔니? 왜 왔냐고. 니 보러 왔는데. 우리 약속했니? 안 했는데, 근데 속으로는 약속했네. 안 했어. 그런데 지금 시간이 좀 다른가 하니까 지금 안 돼. 다음에 보자고. 탁, 문을 닫더라고. 와, 내 진짜요. 창피해서 사실, 이거 실합니다, 이거. 내가 왜 이러는 줄 아세요? 아까 자유주의 했죠. 자유주의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사적인 영역. 사적인 영역에서는 절대 타치하면 안 돼요. 나이를 물어본다든가, 키 신장을 물어본다든가, 이건 전부 사적인 영역이야. 절대. 그래서 이 외국 사람들은요, 아까 독립적인 행위주체죠. 딱 얘들은 만 18세가 성인이지 않습니까? 성인이 딱 되죠. 나이는 상관없어요. 나는 나이가 많고 나이가 적은 사람이 있어. 야, 너 뭐 이래, 너 반말했잖아. 뭐, 오늘날 우리나라도 이제 그런 거 있지만, 반말하죠. 그러면 뭐, 막바로 반말이야, 얘들. 선생도 마찬가지입니다. 학교에서 선생이 학생한테 반말하죠. 혹시 하다가. 그럼 학생도, 그래, 왜? 이런. 이게 뭔지 아세요? 니는 내는 똑같은 거야. 그러니까 제가 하고자 하는 이야기는요, 이러한 어떤 생각이 그냥 이론적인 차원에서 머무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그냥 그대로 들어가요. 그래서 내가 그때 이제 이 친구를 만나서 딱 이야기를 했지. 기분 나빠가지고. 술을 먹으면서 딱, 야, 니들은 내가 개인주의를 내가 인정을 한다. 그런데 우리 한국의 어떤 그 문화를 갖다가 한번 생각해 본 적 있냐? 그러니까 관심도 없어요, 얘들은. 그런데 니하고 내하고 술 먹지. 그러면은 우리 때의 어떤 사람들은 그냥 네가 맥주 한 병 먹었으니까 네 한 병, 내 한 병 먹어서 한 병 이런 거 안 한다. 그거는 굉장히 신뢰다. 우리의 어떤 거죠. 물론 오늘날은 또 바뀌었죠. 좀 많이. 신뢰다. 그냥 내가 내면 다음에 또 네가 내고 이런 거다. 니들이 맞다. 딱 정확하잖아. 한 병 먹었으면 니 내고 말 못해. 그러나 이건 아니다. 그런데요, 인간의 정의라는 어떤 단어가 영어에서는 없어요. 독일어에서도 없어요, 이게. 그냥 관계 뭐 이런 정도지. 그래, 다 이야기해. 그래서 우리는 이렇다. 그래, 네가 내하고 이래 하는 거는 꼭 우리가 뭐 시간이 있다 없다를 떠나서 이래요. 니는 내하고 친구이기 때문에 내가 그 말을 들으니까 이해가 또 조금 어떻게 됐는지, 지가 원래 맥주 먹으면 앞에다가 체크를 하잖아요. 이렇게. 지 먹는데 외국에서 그걸 두 개를 가져가더만 탁 계산한다고 그러더라. 됐다. 괜찮아. 하지 마. 내가 할게. 그러니까, 자유. 근데 얘들은요, 사실은 뭐 다른 나라의 어떤 문화에 대해서 그렇게 지극히 관심이 있는 것은 아니에요. 사실은. 서양 세계가.
그래서 소위 유럽 중심주의, 그 책 요번에 번역한 책이 또 나옵니다. 유럽 중심주의적인 사고를 가져서 그런지 몰라도 다른 나라는 관심이 없어요. 다른 사람한테도 관심이 없어요. 실제로. 하여튼 간에 아마 이렇게 하고, 그리고 이제 모친이 사망할 때까지 결혼하지 않고 독신으로 이거 이제 여러분들 대충 보시고, 자, 그래 이제 그다음 나오죠. 스미스 저작들은 어떠한 역사적 배경 속에서 작성되었냐. 물론 이제 이 부분들을 내가 이야기를 했지만 다시 한번 보면은 스코틀랜드는요, 경제적으로 영국보다는 후진적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1707년에 18세기 초 영국의 통합 때, 그리고 정치적인 어떤 독립성도 상실이 되죠. 그런데도 영국에 이제 보면은 영국 시장에 진입할 수 있는 가능성이 통합되면 커지니까. 그런데 이제 또 보세요. 야, 통합되었다. 스코틀랜드인의 정체성은 어디에 있는가? 또 이런 이제 자각이 일어나는 거야. 그래서 보면 스코틀랜드의 정체성을 부활하려는 움직임이 나타나. 거기에 핵심적인 역할을 한 사람이 스코틀랜드 계몽주의 도덕 철학자들이었고, 그 중에 한 사람이 도덕 철학자가 많아요. 아담 스미스만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이래 하니까 아담 스미스가 제일 유명하다고 생각했지만, 나는 스코틀랜드 계몽주의 철학자 퍼그슨이나 이런 사람 책들이 내한테는 더 와닿더라고. 그런데도 이제 이 사람은 특히 이제 국부론을 갖다 쓰고 일하다 보니까 이제 아담 스미스가 딱 이용하기 좋죠. 그래서요, 상업 활동을 하는 사람들이 이런 거는 아담 스미스 책이 엄청 팔렸어요. 왜? 얘들은 거기에 대해서 어떤 지식을 한다 아니고 딱 자기가 활동할 수 있는 그 활동의 정당화를 제공해 주는 거야, 이게. 봐라! 국가 니 간섭하지 말라고 안 그러나, 이거야. 그런 거예요. 그래서 많이 팔려요, 이게. 되게 많이 팔려요. 그것도 고전으로 되고, 오늘날 우리는. 자, 그래서 이제 스코틀랜드의 정체성을 갖다 부활하려는 움직임이 나타난다. 그래서 상업사회에 대해서 스코틀랜드 계몽주의자들은 내가 일일이 그걸 갖다가 이야기할 수는 없고, 딱 두 가지 차원이다. 하나는요, 상업사회에 대한 비판적 인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또 다른 사람은 좀 긍정적인 입장. 그런데 스미스 같은 경우에는 어떠나? 소위 양비론적인 입장. 어두운 측면도 있고 좋은 측면도 있다. 요렇게. 물론 이것을 갖다가 스미드만이 이렇게 양비론적인 입장을 갖다가 채택한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지금 애덤 스미스를 하니까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래서 양비론적인 입장. 자, 그래서 이제 18세기 영국과 스코틀랜드는 상업사회로 진입한다, 이거죠. 그게 나오잖아요. 국가와 시민사회 이원화, 이거야. 그래서 거기에서 시장 개념. 시장은요, 시민사회, 사적인 영역을 합리화하는 하나의 기제단 말이에요. 그걸 시장에 다 맡겨놔라, 이거야. 시장에는 누가 있다고요? 생산자, 소비자. 생산자는 누구라고요? 독립적인 합리적 행위 주체. 소비자도 마찬가지. 잘하고 있는데 왜 국가가 들어서니? 그래서 채소국가론, 이제 아까 나왔죠. 채소국가론, 국가 불간섭주의를 주장해요. 국가가 시장에, 경제에 간섭하지 마라. 그 말은 달리 말하면 정치가 경제에 간섭하지 마라.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 아담 스미스를 갖다 딴 거죠. 그런데 이 부분도 또 묘해요. 과연 아담 스미스가 일반적으로 정치가 경제에 간섭하지 말라고 했느냐? 또 이러되면 또 문제인다는. 하여튼 간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할 때. 그래서 공적인 영역, 정치가 경제에 간섭하지 마라. 이렇게 나오는 거야. 그래서 이제 시민사회는, 그러면 시민사회를 정당화하는 건 뭔데? 그게 시장 개념이야. 그래서 상업사회로 진입하고 국가와 시민사회의 이원화 현상이 일어나고 그래서 시장 개념이 등장하고 이거야. 그래서 도덕감정론은, 자 보세요. 도덕감정론은 단지 개인들의 도덕감정에 대해서 논하는 것이 아니라 이거야. 그 역사적인 배경이 뭐다? 나오잖아요. 상업사회. 그 당시에 일어나고 있는 상업사회. 그래서 18세기 상업사회가 초래하는 빛, 긍정적인 측면과 그림자,
부정적인 측면에 대한 성찰이다 이거야. 그 성찰 속에서 나오는 거야. 그래서 허영심, 허영심. 뭐 그런 것들이 쭉 나와요, 이제. 자, 그래서, 18세기 영국은 정치, 민주화, 경제, 기술의 발전, 그리고 지식의 발전. 여러분들 그냥 18세기 이러면 산업혁명, 이 생각나잖아요. 여러분들하고. 지식의 발달과 보급이라는 문명사회의 유력한 측면과 빈곤, 전쟁 등의 어두운 그림자가 동시적으로 존재했다. 여기에서 스코틀랜드인의 정체성 또 운동과 결합하여 이제 우리 사회에 대한 성찰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도덕감정론은 상업사회가 가져다주는 명함에 대한 이야기를 담고 있다. 이렇게 보면은 더 잘 그걸 했다 했죠. 잘 우리가 이해를 한다고 볼 수 있죠. 단지 그냥 한 개인의 도덕감정 이게 아닙니다. 내가 도덕감정을 읽어보니까 뭐 상업사회 별로 그런 말이 하나도 없는데 그걸 왜 적어야 돼요? 그런 걸 갖다 염두에 두고 요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요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사실 뭐 도덕감정론에서 나오는 그대로 그거 하면은 그게 뭔지 아세요? 아담 스미스도 그게 가장 유득하고 자비로운 사람이에요. 이 도덕감정대로 실천하는 사람. 그런데 그래 하기가 힘들지. 다 모든 게 그렇죠. 그러나 항상 이상형은 만들어 놓는 거죠. 이상형. 그래도 이렇게 조합되는 인간들의 도덕감정이 가장 바람직한 하나의 사회가 아니겠나. 하나의 이상형. 그래서 여러분들 그 밑에 나오지만은 스코틀랜드 계몽주의자의 문제의식 다시 한번 이야기. 첫째, 스코틀랜드 계몽주의자의 문제의식, 자유와 정의의 질서 속에서 한 사회를 번영시키는 인간 본성이란 뭐냐. 산업사회 속에서 인간 본성이, 자 보세요. 도덕감정론에 제일 처음 시작하는 게 공감, 심퍼시야. 동감, 공감. 여러분, 예를 들어 슬픈 걸 본다, 기쁜 걸 본다, 박수를 친다, 눈물을 흘린다 하죠. 타인의 입장에서 공감. 여러분들 내가 이 아담 스미스의 책에 도덕감정론에서 공감이라는 것은 정말 중요하게 여기는 게 이 공감이 존재하지 않는 사회는 역지사지야, 이게. 타인의 어떤 그에 대한 타인의 입장에서 타인의 그 상황을 이해하려고 하지 않는 사회는, 다시 말해 공감이 존재하는 사회는 결코 건전한 사회, 행복한 사회가 아닙니다. 나는 그래서 요즘에 이제 우리 사회에 막 일어나잖아. 그게 전부 다 있죠. 범죄가 전부 다. 나는 그래. 뭐 통계학자들은 70% 이상이더라 이러는데 나는 전부 다가 경제적인 문제예요. 실제로. 경제적인. 그러면은 우리가 그걸 갖다 이야기를 해야지. 착하게 살아라. 아담 스미스가요. 그냥 착하게 살아라 이런 소리 안 해요. 인간은 자기가 어떤 상황이 있고 그 상황에서 우리 그런 거 있잖아. 어떤 도둑질을 한 사람이 있어. 배가 고파서 빵을 먹었어. 그러면 우리는 일반적으로 범죄자로 취급하다. 절도죄를 씁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하잖아. 과연 그 사람이 뭘 잘못했냐 이거야. 그 사람만을 잘못했다고 해야 되냐 아니면은 사회 속에서 그 사람을 봐야 돼. 그게 여러분들 사회주의자의 인식이에요. 보수주의자들은요, 인간 천성을 이야기를 해요. 인간 천성은요, 내가 적어도 아는 범위에서 인간 천성은 어떤지 몰라, 사실은. 여러분, 아닙니다. 아담 스미스는 인간을 이기적인 존재로 규정했는데요. 웃기는 소리 하지 마세요. 못 쓰죠, 저거는. 영어로 self interest 있죠. self interest. 그걸 갖다 우리 이기심이라고
하든 나는요, 내 책에 보면 적어놔서 나는 이기심이라는 게 굉장히 나쁘게 보이죠. 그죠? 나는 자기 관심, 자기 이해. 남보다 내에 대한 관심이 더 커. 내 잘. 이걸 이기심에 넣으니까, 이게 뭐 이기심. 아담 스미스는요, 도덕감정론 제일 처음에, 인간이 아무리 이기적 존재라 할지라도 인간에게는 천성적으로 어떤 본성이 존재하는데 그 본성으로서 들 수 있는 게 동정과 연민이라 컴패션과 피티라고 딱 그 줄이 나와요. 이 말은요, 아담 스미스 일반적으로 인간은 이기적인 존재다 이런 경제학자가 한데 고전 경제학자 할 때는 항상 아담 스미스가 그래요. 인간은 이기적인 존재라고 해도 이런 때 내가 그 셀프 인터레스트를 그렇게 번역해요. 우리말로 이기심이라면 안 좋잖아요. 그래서 내가 이거 함부로 조심해야 된다. 이거는 번역을 할 때. 원서에 보면은 셀프 인터레스트 돼 있어. 그래서 아담 스미스가 자주 이야기하죠. 인간은 타인에 대한 관심보다 자기 자신에 대한 관심이 더 크다고. 맞는 말이지. 그러나 그 관심을 이야기한 거예요. 우리가 이기심이라는 것은요, 상대방의 이해관계를 해치면서까지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는 그게 이기심이야. 아담 스미스는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안 했어요. 우리 지금 고칠 게 너무 많은데. 그래서 이기적인 존재라고 했고. 그런데요, 도덕감정론 보면은 인간은 이타적인 존재야. 내용을 보면. 그래서 또 학자들이 또 앉아가지고 아담 스미스는 모순이 있다. 무슨 모순이냐? 도덕감정론에서는 인간을 이타적인 존재로 봤고 국부론에서는 이기적인 존재로 봤다. 그래서 그게 애덤 스미스 프로블렘이라고 해가지고 애덤 스미스 문제라고 해가지고 논쟁이 붙었어요. 결론은 어떻게 난 줄 압니까? 그건 잘못 해석한 거다. 그렇게 안 봐. 나는 내 입장은 뭐냐? 애덤 스미스에서 애덤 스미스 프로블렘은 애초에 없었다. 그건 아담 스미스를 잘못 봤다. 왜 잘못 봤니? 도덕 감정론 이해 없이 국부론 읽으니까 그따구 소리야. 그래야 돼. 그래서 이거 보세요. 내가요, 그때 이거 프로젝트를 해가지고 내가 논문을 하나 내야 돼. 내가 원래 막스 전공이잖아. 막스로 박사에 받았는데. 논문은요, 막스보다도 아담 스미스 논문을 더 많이 썼어. 왜 그런 줄 아세요? 이게 또 촬영되지. 그래서 하여튼. 그런데 내가 지금 애덤 스미스를 갖다 이야기를 하지만, 그리고 이 책을 이렇게 쫙 봤잖아. 어떤 데는요, 이 책도 그것도 안 봐서, 너무 쓸데없는 소리를 많이 해가지고, 그러니까 여러분도 책을 갖다가, 나는 그 책을 갖다가 정독을 했습니다. 1페이지부터 끝까지. 내가 항상 하는 말이 같다. 참 우둔하다. 절대 책은요, 1페이지부터 100페이지 끝까지 볼 필요 없어요. 중요한 부분 보면 돼요. 우리 그렇죠. 제 이야기도 그렇잖아요. 자꾸 어떤 부분은 또 중복이 되잖아. 중요한 부분만 자꾸 돼요. 그것만 캐치하면 되는 거예요. 중복되는 걸 왜 하냐? 뭐 또 이해하라는 차원도 있고 해서 이래 하는 거지. 책을 갖다 이 책, 이거 보세요, 이거. 이 몇 페이지냐? 한 700페이지 되네. 아유. 뒤에 건 안 읽었어요. 읽다가 그냥 쫙쫙 꺼버렸어. 그렇단 말이에요. 국부론도 마찬가지예요. 국부론은 더 심해요. 국부론은. 우리나라에서 국부론은요, 두꺼운 책 2권으로 나와 있잖아. 다 보지 마세요. 다 보는 사람 이상한 사람이야. 이상한 사람이야. 다 볼 필요 없어요. 자, 그래서 이제 자유와 정의의 질서 속에서 한 사회를 번영시킨 인간 본성이란 뭐냐? 이게 인간 본성을 단지 인간 본성을 추구하는 게 아니라 했습니다. 상업 사회와 관련시켰어.
그리고 이제 문명의 발전과 함께, 그 보세요. 상업사회가 발전하잖아. 문명이 발전하잖아요. 그런데 이 문명의 발전과 사회는 어떻게 변화하는가? 이거예요. 그리고 이제 스코틀랜드 계몽주의자들은요, 이 진보라는 개념을 여기에서 이제 보면은 조금, 사회주의와는 다른 어떤 그 생각을 나타내죠. 혁명적인 변화보다는 진화적인 계획. 자, 문제가 있다. 조금씩 바꾸자, 이거 바꾸자. 진화적인 계획. 그 계획주의자예요, 계획주의자.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또 뒤에 나오죠. 진보, 향상, 개선. 그럼 아담 스미스도 그런 말을 많이 써요. 인간은 자신의 생활을 개선시키고자 하는 욕구를 가지고 있다고 저쩌고 뭐 나온다. 그러기 위해서 이런저런 어떤 일을 한다 뭐 이런 나와요. 그 이제 개선, 향상, 진보. 이거는 뭐냐면 이러한 단어 속에는 이거야. 애덤 스미스가 쓰는 진보나 향상이나 개선이라는 단어 속에는 이거죠. 국가 간섭의 부재. 아까 그랬죠. 아까 시민사회 할 때 국가와 시민사회 이거나 시민사회 간섭하지 마라. 그래서 그걸 여러분들 책 보면 국가 불간섭주의 이렇게 나와요. 그럼 국가가 불간섭하면 어디에 놔두라고? 시장. 논리는 너무 간단해요. 시장이 다 맡긴 놔라 이거야. 뭘 자꾸 국가가 들어서 이래라 저래라 하냐 이거야. 규제 풀어라 이래 하죠. 환경에 대한 규제가 없는 나라가 우리나라일 거야, 아마. 쓸데없는 데는 살아. 여러분들 애국에 있죠. 자꾸 규제해가 시장에다가 모든 걸 맡겼는데 제일 심해요, 규제 같은 거. 착각하지 마세요. 그래가지고 환경세 이래가 탁탁 집어넣어. 그런데 뭐 내국은 뭐 그냥 뭐 시장에다가 모든 걸 다 맡기고 뭐 이런. 어느 애국인지 모르겠어요. 유럽은 아닙니다. 내가 확실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유럽은 아니에요. 유럽은요, 거기에 대해서, 아까도 그랬죠. 교육, 주택, 건강, 국가가 확 움켜져 버려. 그거는 사회주의적인 입장이 아닙니다. 국가, 이제, 이거 안 된다. 야, 돈 없어서 병원 못 간다고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또 뭐야, 저기, 돈 없어서 교육 못 받는다? 안 돼. 돈이 없어서 주택이 없다고? 안 돼. 그래서 대대적으로. 그거는 그들의 입장에서는 공공재적인 입장이에요. 그렇다고 거기에 민간 아파트가, 사립 아파트가 없다는 말이 아닙니다. 그런 거는 큰 부분에서 다 국가가 공공 서비스, 국가가 해야 할 역할로서만. 그게 복지야. 그래서 최소 국가가 아니라고. 그 여러분들이 자꾸 그걸 갖다 실제로 그 사회가 어떻다는 걸 갖다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공짜입니다. 좀 심하게 이야기하면. 처음에 나 유학할 때 나 공짜로 타요. 물론 돈은 썼지만. 아니, 워낙. 물가요. 지금 여러분들 유로 하잖아. 제가 할 때는 마르크였죠. 그때 한 400원에서 500원. 한 달에 100마르크. 4만 원에서 5만 원 있죠. 하면은 내 생활비 먹는 거 그냥 먹는 거. 다 해결다. 한국에서 실제로 생활한 부부가 와서 교수라는 사람, 사모님이 와서 하는 말이, 아니, 이놈의, 슈퍼마켓은, 마트는 꽉득 채웠는데도 돈이 한 5만 원밖에 안 나. 아니, 실제로 한 사람이. 우리는 그런 거잖아. 진짜 먹는 거는요, 너무 쌉니다. 그런데 이런 말을 또 하면은 이렇게 이야기할 거야. 에이, 가니까 비싸던데, 물가도 이란다. 자, 보세요. 여행을 가면은 유로로 바꿔야 가야 될 거 아닙니까? 여행 갔는데 자기가 집에서 해 먹습니까? 하다못해 레스토랑에 가서 먹을 거 아닙니까? 그럼 당연히 비싸지. 우리나라 돈은 별로 가치가 없어요, 사실. 지금 1,350원인가 그걸 하거든요. 그러니까 비싸죠, 다. 그러나 실제로 사가지고 일하면요, 돈 별로 안 들어요. 진짜. 먹는 거에 대해서는 절대 국가가 그게 픽스 프라이스야.
픽스 프라이스 해가지고 생필품에 대해서는 함부로 가격은 못 올리겠다. 국가가 틀어잡고 있어. 왜? 야, 기본적인 기초에 문제는 없어야지, 이거야. 우리나라도 그래, 할 수 있는데 말이야. 그거 안 한단 말이야, 이게 자꾸. 자, 그래서 진보, 향상, 개선, 국가 간섭의 부재 혹은 시민사회의 자율성의 정대. 여러분들, 이게요, 시민사회의 자율성의 정대잖아. 항상, 여러분들, 국가와 시민사회의 이원화에서 시민사회의 자율성이 죠. 시민사회가 성숙이 돼야 돼. 시민사회가.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시민단체라는 성숙이 문제야. 이게, 저기, 서구사에서는요, 여러분들 보세요. 우리나라에서 다시 원전 가동하죠. 원전 가동하지 않습니까? 독일은요, 원전 전부 다 폐기다 시켰어요. 아니, 환경다가 한다고. 폐기다 시켰어요. 폐기다 시켰습니다. 자, 그래서 시민사회 자율성의 정대를 이야기한다. 근데, 거기 이제 잠깐만, 여기는 여자분들이 그냥 잠깐, 이 데이비드 휴음이라는 사람이에요. 데이비드 휴음. 요거는 이제, 우리 여기에서는 뭐 주 그게 아닌데, 왜 이 사람을 갖다가 제가 이래 넣었냐 하면은, 이 아담 스미스가 자기 생각은 있는 게 아니거든. 이 데이비드 휴음이라는 사람의 아담 스미스보다는 조금 일찍이 태어났죠. 이 사람이 영향을 많이 받아요. 그리고 이 사람이 바람직한 사회제도는 저기 뭐라 해놨습니까? 경험과 관습을 통해 점진적으로 형성됐다. 이게 영국의 경험론이에요. 경험주의. 예? 보죠. 자기가 봤지. 그래서 그걸 믿는 거야. 안 보지. 안 믿어. 경험했지. 믿어. 그게 영국의 경험론이에요. 그런 이 지적인 토대가 굉장히 많아요. 그게 영국의 경험론입니다. 그래서 경험, 관습 계속 축적되죠. 이게 통해서 점진적으로 형성된 게 가장 좋은 사회라고 이야기를 한다 이거죠. 이 데이비드 휴메의 이러한 영향을 적어도 경험과 간섭이라는 측면에서는 아담 스미스도 휴메의 영향을 많이 받았다. 그래서 한마디 해준 거지. 여기 이 사람이 워낙. 이 사람하고 서로 이래 말도 많이 해요. 많이 하는데. 그런데 뭐 우리가 또 아담 스미스 하는데 그 사람까지 할 수는 없잖아. 그래서 적어 놓고, 자, 그래서 막 오늘은 대충 요까지만 해야 되겠네. 요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요, 이제 계속 하면서, 다음 시간에는요, 여러분들 그 책에 보면, 다음 시간에도 도덕감의 역사적 배경을 조금 또 내가 미숙한 부분은 다시 하고, 그리고 이제 조금 시간이 되면 공감에 대해서. 제일 처음에 여러분 도덕감정론에 제일 처음에서 나옵니다. 공감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야 돼요.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도덕감정에 대해서요. 오늘은 여러분들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끝내겠습니다. 예.